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서른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인생의 중반을 막 돌아서는 때라 그런지 요즘은 자꾸 예전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내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며 웃지만 이상하게 힘들었던 순간조차도 그리운 마음이 들더군요. 물론 다시는 접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일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참혹한 현장을 번번이 접하게 되는 것이 저의 일이니까요. 그런 제 일상은 늘 급박하고 긴장해야 하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사고는 한순간에 어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기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죠. 1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보다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운 평범한 날이었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이었고 오전 내내 특별한 신고 내용도 없어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을 돌기 위해 준비하기 전 잠시 쉬고 싶었던 제 마음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긴장이 되어 문 쪽을 바라보게 했죠. 그런데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얼굴을 확인하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파출소 직원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제가 근무하던 파출소에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시기도 했고요. 순자 할머니라고 불리던 그분은 폐지를 줍는 일을 하셨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저희만 보면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이었죠. 사실 할머니는 그렇게 많은 연세는 아니셨습니다. 덩치가 작고 허리가 굽어 쪼그라든 듯한 모습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6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셨거든요. 그럼에도 저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분을 손자 할머니라고 불렀고 할머니 또한 그 호칭에 익숙하신 듯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할머니는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경찰관 양반, 나 좀 봐도 될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특유의 명랑함이 사라진 대신 파출소 문턱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운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 할머니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도 않았고 문 밖에서 마주칠 때마다 오늘도 수고 많아요 하며 웃으시던 분이셨기에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은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 다정하게 묻자 할머니는 잠시 입술을 떨며 제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작은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더군요. 그게... 나 상담 좀 받으러 왔어. 머뭇거리는 한마디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자할머니가 상담이라는 말을 꺼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항상 웃으며 스쳐 지나던 분이었기에 제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혹시 어디 다치신 건 아닐까? 누가 괴롭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위축된 할머니를 안쪽으로 모시는 그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 생각이 뒤엉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할머니는 파출소 밖을 계속 살피셨고 저는 그런 할머니 곁으로 다가서며 손에 쥔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마주친 할머니의 눈빛이 제 시선을 붙잡았죠.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은 순찰 중 긴급 신고를 받을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어요. 모든 사건, 사고는 사소한 오해로도 커질 수 있기에 갈등이 더 번지지 않도록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할머니는 사회적 약자이셨기에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할머니를 처음 뵈었던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비가 오락가락하던 초겨울, 시장 골목 초입에는 비와 눈이 번갈아 내려 바닥이 미끄러울 정도로 젖어있던 날이었죠. 저녁 무렵 순찰을 돌던 중 무전이 울렸습니다. 시장 입구 차량 훼손 시비, 고령 여성 1명, 신고자 1명, 출동 요망. 저는 김경사와 눈빛을 맞추고 곧장 현장으로 향했어요. 파출소 길 건너 시장 입구에 도착해보니 검은색 중형차가 서 있었고 운전자로 보이는 신고자는 잔뜩 상기된 얼굴이더군요. 그 앞에는 파지를 싣는 카트를 붙잡은 덩치가 작은 한 노인이 비와 눈에 젖은 모자를 눌러쓴 채 연신 잘못을 빌고 있었죠. 바로 그분이 손자할머니였습니다. 이 사람이 손수레로 제 차를 긁고 그냥 가려 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가 손가락으로 짚은 차 측면에는 길게 긁힌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더라고요. 운전자의 큰 목소리에 발길을 멈춘 사람들, 휴대폰을 꺼내는 시민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난 그런 적 없어요, 경찰관 양반. 나 진짜 저 차량 타한 적 없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지나갔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할머니를 일단 인도 한쪽으로 모셨습니다. 분쟁 현장에선 먼저 분리, 그 다음 보존, 확인, 설명이라는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거든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진술로만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감정적인 다툼을 중지하다 보면 온몸에 선인장처럼 뾰족한 가시가 돋는 것처럼 힘들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일삼는 사이 한가운데서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찾는 것도 힘든데 말이죠. 그럼에도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희가 곤란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대로 두 사람을 차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게 하고 김경사에게 현장 주변 고정형 CCTV 위치를 묻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김경사는 곧장 맞은편 약국 간판 및 카메라와 시장 입구 쇼윈도 위에 설치된 카메라를 가리키더군요. 신고자분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저기 있는 CCTV 카메라부터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다행히 현장이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할머니도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시고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셨고 신고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먼저 물건 대 물건의 접촉 가능성을 보기 위해 차량 주변 통행로를 살핀 저는 카트 모서리에 금속 턱 높이를 재듯 눈으로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카트가 차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의 높이는 대략 45cm 남짓인 반면에 차량 스크래치는 확실히 허벅지 윗선쯤 높이더라고요. 게다가 스크래치의 끝부분엔 옅은 파란색 페인트가 묻어있는 게 보이더군요. 할머니의 카트 모서리는 오래돼 녹이 슬어 있었지만 파란 도료는 없었는데 말이죠. 김경사, 스크래치 높이랑 카트 높이 사진으로 남겨. 김경사는 사진을 촬영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 모서리 높이 44.8cm, 스크래치 중심선 66.2cm입니다. 각각 각도 포함 3컷, 전체 2컷 촬영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상가 협조를 받아 사건 시간에 차량과 카트가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CCTV를 열람했죠. 다행히도 약국 모니터에는
시장 입구가 넓게 잡혀 보여 정확하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화물 오토바이 한 대가 비를 피해 바짝부터 진입하면서 신고자 차량인 검은색 차량의 우측을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차량 측면의 오토바이 후미등이 차량의 반사광으로 비추면서 얇은 선이 생기는 장면이 프레임 사이로 포착되었죠. 오토바이 뒷박스의 색도 차량에 남은 파란색과 같아 보이더군요. 보이시죠? 이 각도면 오토바이 접촉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전자께서 할머니 카트가 지나가기 전에 차량을 확인하고 계시네요. 먼저 긁힌 걸 아셨는데도 할머니께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심증을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나머지 시장 입구 CCTV도 교차 확인했습니다. 각도는 다르지만 같은 시각에 같은 오토바이가 차량이 아주 근접하게 스쳐 지나가는 게 찍혀 있더라고요. 명확한 증거들을 서로 보강해보니 비, 시각, 파란 뒷박스, 스크래치 높이, 모든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더군요. 현장으로 돌아오며 저는 머릿속으로 설명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매뉴얼대로 먼저 사실관계, 그 다음 감정정리, 마지막엔 정중한 마무리로 사건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신고자님, CCTV 확인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회수는 6시 37분경 화물 오토바이가 시장 안으로 진입하며 발생했습니다. 스크래치의 높이와 색 이염, 그리고 CCTV 두 곳의 기록이 일치합니다. 신고하신 내용과는 달리 차량 스크래치의 높이도 할머니 카트 높이와 맞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할머니 카트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파손 부위를 확인하시던데요. CCTV 영상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아실만한 분이 왜 그러셨어요? 차가 잘 있었나 확인은 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마침 카트가 가고 있고 그래서 저 할머니가 그러셨나 했죠.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분명한 증거 영상이 있어요. 확인도 안 해보시고 할머니를 그렇게 몰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차량 파손 부위 분명 할머니께서 지나시기 전에 확인하셨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시면 안 되죠. 무고죄도 중범죄예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날도 추운데 할머니께서 저렇게 떨고 계시잖아요. 가서 사과드리세요. 그리고 방금 촬영 사진도 함께 저장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민사나 보험 처리에 참고하시라고 영상 열람 협조서도 드리겠습니다. 그제야 신고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가더니 할머니 쪽 눈치를 보더군요. 옆에서 웅성거리던 구경꾼들도 조용해져 신고자의 행동을 지켜봤고요. 저는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천천히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할머니 카트랑 저 차랑 부딪히지 않았더라고요. 다른 오토바이가 그랬어요. 나는 그냥 비 피하려고 붙어서 가는데 사람들 시선이 무서워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몇 번이나 고맙단 말씀을 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묻어나 잘 해결되어 다행이란 생각이 크게 들더라고요. 카트를 보아하니 폐지를 주어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차량 수리비라도 물어줘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 너무 다행이었죠. 분쟁이 진정되면 남는 건 관계였기에 저는 신고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시장 입구가 좁아 서로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무엇보다 차량으로 입구를 막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러니 되도록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오늘처럼 불법 주차하지 마세요. 이제 할머니께 사과하시고 여기서 정리하시죠. 그러자 신고를 한 운전자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마지못해 할머니께 사과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제 괜히 의심해서 어르신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얼른 차에 올라타서 가버리더군요. 할머니는 그런 운전자를 바라보며 저희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카트가 커서 괜한 오해를 만들어 경찰분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비 조심하세요. 시장 입구가 좁아서 오늘처럼 오해받기가 쉬우세요. 오늘은 다행히 CCTV에 잘 찍혀서 괜찮았지만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지 마시고 저희 파출소 쪽으로 오세요. 저희 파출소에도 폐기물이 꽤 나오거든요. 모아뒀다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들뻘인 저희에게 고개가 90도가 되도록 숙이시더군요. 저희는 그런 할머니께 그러시지 말라고 말리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장 종결 보고에 타 차량 접촉에 의한 경미 손상, 고령자 관련성 없음으로 조치 내용을 남기고 영상 캡처와 취소 사진을 기록에 첨부했고요. 돌아서는 길, 김경사가 할머니 카트 바퀴를 힐끗 보더니 저를 붙잡더군요. 선배님, 할머니 카트 바퀴가 덜거덕거리네요. 정말이네. 내가 시장 철물점 들려서 케이블 타이 몇 개만 사올게. 그러고는 할머니 카트 바퀴를 임시로 고쳐드리고 카트를 끌며 할머니를 모시고 길 건너 파출소로 향했어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하루 종일 굶으신 것 같아 파출소 휴게 공간에서 컵라면 뚜껑 위에 삶은 달걀을 반으로 갈라놓고 할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경찰이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주 오셔서 부탁 많이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우리에게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아무리 그래도 수고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면 되나요? 경찰관 양반들 덕분에 오늘 잘 지나갔고 이렇게 따뜻한 음식까지 먹으면 됐지요. 그런 할머니께 파출소 폐지는 꼭 가져가시라고 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올 테니 그때 문 앞에 내놓아달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를 귀찮게 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파출소 앞에 오셔서 폐지를 가져가셨고 저희와 마주치면 꼭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니 가끔은 귤 한 봉지를 놓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는 웃으며 인사하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영역을 넘지 않고 파출소 문을 경계로 지내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늘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파출소 문 앞에 망설이며 서 계시던 할머니를 보는 순간 평소와 다른 그 정적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도 순찰 돌다 배웠는데 그때와 확실히 다른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염려를 단박에 끊으시려는 듯 할머니는 불쑥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죠. 지갑 안은 현금 몇만 원, 카드 몇 장, 그리고 흑백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사진 속엔 15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웃고 있었죠. 별다를 것 없는 지갑이었지만 웬일인지 그 지갑을 건넨 할머니의 얼굴엔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조심스레 물었어요. 할머니, 이 지갑 습득하시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갑 안에 있는 사진을 봤다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할머니, 이 사진이 왜요? 혹시 할머니 아들이랑 닮았어요? 이상하지? 그냥 사진만 봤는데 눈물이 나네. 우리 아들이 컸으면 저런 얼굴이었을까 싶고. 정말 우리 아들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면 어쩌지? 눈물을 닦으며 하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에게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저희 파출소에 오셔서 폐지를 가져가기 시작할 무렵 순찰을 마친 저와 마주 앉아 나눈 대화에서 들은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폐지를 카트에다 실어두고 파출소 앞 계단에 앉아 겨울 햇볕을 쬐며 조용히 그리움 어린 얼굴로 말씀하셨죠. 제가 다른 가족은 없냐고 묻자 방실방실 웃던 표정이 순식간에 차분해지셨습니다. 내가 23대였어요. 남편은 사고로 일찍 갔고 아들은 4살이었는데 시장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졌죠. 그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기만 했습니다. 아이와 어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내 바라보시며 눈물을 훔치던 할머니께 그때는 그저 함께 있어드리는 것밖에 해드릴 게 없었거든요. 이후 저는 미아찾기 단체에 유전자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혹시 어머니를 찾는 아들에게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랬는데 오늘 할머니가 상담하자고 하시더니 지갑 속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할머니 아들과 관련된 유사신고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께 유전자 등록 자체가 희망 고문이었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할머니가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닮은 얼굴만 봐도 힘들어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럼에도 분실물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하기에 저는 할머니가 전해주신 지갑을 받아들고 그 안에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의 사진과 서울 주소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뒷면엔 최근 제주시로 이사를 한 건지 그쪽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죠. 확인을 마친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오늘 분실물 접수하면 곧 연락 올 거예요. 혹시나 분실물 찾으러 오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알아요? 진짜 할머니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제야 미소를 보이시더니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할머니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할머니 연세가 제 어머니 또래라 더 마음이 쓰였거든요. 폐지를 주우시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셨지만 그 일을 하시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레 여쭤본 적도 있었죠. 아무래도 폐지 줍는 일이 너무 고되게 보였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 잃어버린 죄인인 내가 어떻게 잘 먹고 편하게 살아요. 우리 아들 그렇게 사라지고 난 뒤로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좋은 음식 챙겨 먹어본 적이 없어요. 경찰관 양반이 챙겨준 컵라면에 달걀이 호사스러운 식사일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죠. 자식 잃어버린 엄마가 무슨 염치로 살아요. 그저 내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리 아들을 만나서 잃어버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인지 어깨가 처진 채 파출소를 떠나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꾸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할머니 아들에 대한 신상을 여러 단체에 문의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이민호라는 이름, 그리고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남성이 너무 많더라고요. 4살 때 사라진 아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도 알 수 없으니 찾는 일은 너무 힘들었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갑 속 남자 이름도 이민호였고 사진 속 모습도
할머니 마음이 흔들릴 만큼 닮아 있어서 저도 놀랍더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사진엔 그 남자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이 함께 계셔서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지갑은 분실물로 접수되었고 이틀쯤 지나 통보가 갔는지 한 남자가 파출소로 찾아왔습니다. 40대 초중반쯤으로 보였고 깔끔한 셔츠 차림에 직장인 혹은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분실물로 제 지갑이 여기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 안에 돈 되는 건 별로 없는데 저희 회사에 중요한 카드가 있어서요. 이 지갑이에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주워서 가져오셨어요. 본인 지갑이 맞는지 혹시 분실된 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감사하단 말을 하고 지갑을 받아들더니 확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마치고 지갑을 돌려드리는데 그의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할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던 겁니다. 남자는 제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짓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경찰관님, 혹시 그 지갑 주운 분을 제가 직접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드렸듯 정말 중요한 카드가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잘됐다는 생각과 동시에 할머니가 실망하던 얼굴이 떠올라 망설여졌습니다. 직접 만나 뵙게 되면 혹시 더 마음이 아프실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분은 이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시며 어렵게 사시는 분이세요. 여담이긴 하지만 이민호 씨가 할머니 잃어버린 아들 이름과 같고 나이도 비슷해서 할머니가 사진만 보시고도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뵈면 오히려 더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민호 씨의 마음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남자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감정이 북받친 듯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다가 손끝을 떨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이상하네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사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관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자꾸 가슴이 조여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분이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제 이름과 사진을 보고 우셨다고 하셨죠? 왜 눈물이 나셨다고 하던가요? 제가 아들과 닮았다고 하셨나요? 제가 6살에 입양됐었는데 말씀하신 이름 이민호, 그게 제 진짜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요. 할머니께서는 사진 속 소년을 보고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된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는 걸 슬퍼하셨죠. 그래서 직접 마주하시는 것을 막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랬군요. 그래도 이상하게 그분의 사연이 익숙한 기분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머릿속 어딘가에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네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아주 작은 확률일지라도 그분을 꼭 만나야 한다는 생각만이 제 가슴 한가운데서 울립니다. 죄송하지만 꼭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절박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남자의 눈빛 속에서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그리워하는 인간의 깊은 결핍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족 유전자 등록 한번 해보시죠. 그분은 제가 안내드려서 이미 등록되어 계시거든요. 남자는 제 말에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가 정말 할머니의 아들이길 바랬죠. 할머니와 남자가 이상하게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으니까요. 며칠 뒤 할머니가 파출소 문 앞에 폐지를 가지러 오셨기에 나가서 카트에 실어드리고 인사를 나누기는 했지만 저는 남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가 단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면 할머니가 받으실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결과가 도착했다며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얀 봉투 위엔 병원의 공식 도장이 선명했고 그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지구대 한쪽에서 그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어요. 이민호 씨와 순자 할머니가 함께 남긴 채열 흔적이 이 종이 한 장에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예감은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스쳐갔거든요. 종이를 펼치자 맨 아래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자 관계 일치율 99.999%. 김순자 씨는 이민호 씨의 친모로 확인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수십 년의 공백이 녹아있더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진정하기 위해 눈을 잠시 감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환호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그때 제 손 안의 결과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99.999%. 그 숫자는 단 한 사람만을 향한 증거이자 두 생의 거대한 틈을 메우는 달이었죠.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릴게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아드님을 살아생전 만나서 꼭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때 잃어버려서 너무 미안하다고요. 제 말에 잠시 눈물을 삼키듯 고개를 숙이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실 것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죠. 경찰관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가 울먹이며 겨우 울음을 참고 말을 잇는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의 눈엔 잃어버린 기억 대신 가슴으로 느끼는 그리움의 그림자가 스쳐갔거든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운명처럼 두 사람을 이끄는 힘이라고 느껴졌죠. 저는 곧바로 할머니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나 놀라 발이라도 헛디디실까 싶어 일부러 다른 말을 했고요. 할머니, 파출소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폐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오셔서 제 차로 같이 옮겨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오실 수 있을까요? 경찰관 양반이 오라고 하면 내가 얼른 가야죠. 고마워요. 번번이 이렇게 나 챙겨주고 도와줘서. 금방 갈게요. 기다리는 시간이 고작 20여 분이었지만 20시간은 흐른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자 역시 파출소 문을 바라보며 손목시계와 벽시계를 번갈아 보며 초조했어요. 그 마음이 이해됐고 얼마나 떨릴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문 밖에서 저를 보며 손을 흔들고 계셨죠. 손엔 크림빵을 들고 저에게 주시려는 듯 내미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달려나가 할머니를 이끌어 파출소 안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서자 남자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머니를 바라보더라고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웃다가 곧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며칠 전에 지갑 찾아주신 거 기억하시죠? 그거 저분 지갑이에요. 사진 보셔서 얼굴 아시겠죠? 그런데요, 할머니. 혹시나 했는데, 이분이 할머니 아들이 맞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고, 결과지도 여기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전에 저랑 가서 유전자 등록해두신 거로 검사하셨대요. 여기 서류 보시면 이분이 할머니 아들이 맞다고 쓰여 있어요. 드디어 아들 찾으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제 말을 들은 할머니는 그 자리에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남자를 향해 절을 하듯 엎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널 엄마가 찾으러 가야 했는데 널 잃어버려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유전자 등록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그저 막연하게 날 낳아주신 어머니를 그리워만 했죠.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라 그분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입양된 자식이란 생각이 늘 마음속에 남았어요. 분명 버림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찾지도 못하니 답답하더라고요. 지금은 양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그 집안 제사를 제가 맡아 지내요.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젊은 나이에 사업도 하면서 잘 살고 있고요. 그렇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마음속에 있었어요. 할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남자의 말을 들으며 저도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한 40여 년의 세월이 그토록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조용한 파출소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서로의 곁에 앉아 손을 맞잡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묻고 답하는 모습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죠. 할머니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과 고된 삶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손을 꼭 잡은 남자의 손엔 평생의 공백이 묻어 있었고요.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라도 하듯 그날은 큰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상담실에 앉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죠. 날이 어두워질 무렵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저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곤 함께 파출소 문을 나서더라고요. 나가면서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는 참 아름다워 보이더군요. 남자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으로 할머니께 말했거든요. 어머니,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 잔뜩 사드릴게요. 전 어머니랑 먹으면 뭐든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남자를 할머니는 제가 본 이후로 가장 밝은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40대 남자와 60대 여성이 아닌 4살짜리 아이와 20대 젊은 어머니처럼 보일 정도로 두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죠. 이젠 할머니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나이에 맞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옆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은 퇴근 후에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괜히 고향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죠. 며칠 뒤 순찰을 돌던 중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을 다시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예전처럼 낡은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고 민호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걷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며칠 전 파출소를 나설 때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더니 민호 씨가 말하더군요. 저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아요. 제가 아직 미혼이라 바로 합쳤어요. 사업체는 제주에 있는데 어머니랑 지내는 게 더 중요해서 한동안 이렇게 지내보려고요.
다행히 근처에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서 빨리 정리됐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건 다 경찰관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도 그동안 경찰관님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이래저래 저희 모자가 경찰관님께 갚을 게 많아요. 그러니 최소한 식사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특별히 도와드린 것도 없고요. 두 분이 이렇게 만나신 건 운명이에요. 할머니가 지갑 속 사진을 보고 눈물부터 흘리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운명이잖아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경찰관 양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해요. 내가 솜씨가 꽤 괜찮아요. 그런 할머니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하신 걸로 됐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대신 아드님하고 진짜 행복하셔야 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젊은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젠 민호 씨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그동안 그렇게 불리고 싶으셨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할머니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라며 입을 모았죠. 며칠이고 신기하며 그 이야기를 되묻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저는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그날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분실물 주인 찾기 완료. 그 만남은 단순히 잃어버린 지갑을 찾은 사건이 아니었지만 말이죠. 세상이 돌고 돌아 모자가 다시 만난 과정엔 서로가 서로에게 품고 있던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끝내 사과하고 싶었던 간절한 염원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파출소 동료 한 명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론 잃어버린 지갑이 사람의 운명을 다시 열어주는 거야. 누군가의 선의가 누군가의 기다림과 만나면 기적이 되잖아. 야,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을 종종 떠올립니다.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초를 다녔어도 파출소의 문이 열릴 때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들어오는 사람을 보곤 했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엔 한 가지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 그리고 아주 작고 사소한 선의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잃어버린 지갑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멈춰있던 모종의 시간, 서로의 삶을 잇는 다리가 되어준 운명의 증표였죠. 한평생 죄책감으로 자신을 벌하듯 살아온 어머니와 기억 속 어머니의 얼굴조차 잊은 아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흘리던 눈물은 그 어떤 말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했고요. 저는 여전히 경찰관으로서 수많은 사건과 분쟁을 다루지만 그날의 일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 사이의 진심은 결국 시간과 거리, 그리고 운명을 모두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그 두 사람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실물 주인 찾기 완료라는 그 짧은 문장이 제게 단순한 보고서 한 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희망의 문장으로 남았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나는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을 잇는 힘은 바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분들과 헤어져 고통스러울 모습을 그려본다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으실 테니까 말이죠. 그 존재가 없어 괴로운 것보단 훨씬 나은 삶이잖아요. 그러니 수시로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더 행복해지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